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협상 대표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인 끝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 모두 25%에서 15%로 낮췄고요. 또 2주 후 한미 정상회담 진행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가 얻은 것과 또 내어준 건 무엇인지 잠시 후 오늘의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름 되면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는 게 이 식중독 의심 사고입니다.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아이들 경우 식중독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는 여름철 식중독으로부터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결론부터 짧게 요약을 하면 상호관세 15%로 내렸죠. 네. 우리가 미국에 500억 달러 투자, 미국산 LNG 포함한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 규모로 구입하기로 했고요. 예.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방문해서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하나씩 조금 보면은요. 먼저 15% 상호관세. 이거는 당초 우리가 받았던 게 25%였잖아요. 그렇죠. 대폭 내린 거고 그리고 주변국하고 비교를 하자면 일본하고 유럽연합하고 같은 수치고요. 네. 투자 규모를 보면 우리가 3,500억 달러. 근데 여기에 그 다른 얘기 나온 게 포함되는 건지 별도인 건지 이거는 그렇죠. 상세한 건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냥 이렇게 거대하게 투자 규모로 보자면 우리가 3,500억 달러고 네. 일본이 5,500억 달러고 유럽연합이 6,000억 달러 이렇게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 요거 사실 3,500억 달러가 우리 그 명목 GDP 20% 수준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국비라든가 직접 투자로는 불가능한 그렇죠. 숫자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럼 이제 공적 금융기관이 담보하는 보증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한 거다. 이런 설명인 거고. 네. LNG를 수입한다. 요거 1,00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예. 요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래 우리나라 에너지가 안 나오잖아요. 네, 네. 원래 수입을 해오는 거고 그걸 미국 걸 사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동산 가져오던 거를 일부는 미국산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구성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래 필요로 하는 에너지 수입액이라서 무리가 없다는 평가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 관세 15%로 낮췄습니다. 그렇죠. 우리 측이 원래 12.5% 목표로 했고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네. 15%를 받게 된 거고요. 일단은 현대차와 기아 측에서는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한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기술 혁신으로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농산물 시장 개방입니다. 요게 트럼프는 한국이 농산물 포함해서 전면 개방에 합의했다라고 그랬어요. 주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쌀, 소고기 이런 민간 품목은 아직 추가 개방이 없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 트럼프의 발언은 일본 때도 그랬습니다. 예, 일본도 사실 추가적으로 쌀을 많이 전면 개방 이런 게 네. 아니었는데 트럼프의 표현은 그랬고 다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촘촘히 대비를 할 것 같아요. 농산물에 대해서 입장을 더 정리를 할 테고요. 네. 그 대미 투자를 이만큼 할 건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걸로도 좀 지금 분분합니다. 네. 90%뭐 얘기가 나왔고. 예, 네. 사실 요거에 대해서 그 90%다 얼마다 뭐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진 않았어요. 네. 얘기는 안 했고 그 러트닉 장관이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투자 구조는 특정이 안 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것 또한 일본하고 협상할 때 미국 측에서 일본이 투자한 거 우리 90% 우리가 다 가져 이렇게 주장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방문해서 정상회담할 때 추가 투자 규모가 발표될 거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이게 당초 계획은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재무장관해서 2+2 협상으로 최종 담판을 지을 거다 이렇게 알려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면담에 참여할 그런 예정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긴장감이 너무 많이 고조됐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트럼프가 온다고 백악관으로 예. 가가지고 이렇게 만난다고? 네. 만났다더라. 네. 근데 트럼프가 지금 무슨가 얘기를 꺼내고 있다.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트럼프 측에서 먼저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요. 그랬죠. 네. 그래서 특유의 과장법이 섞여 있고 그게 일본도 상세 내역이 지금까지 다 알려진 게 아니라서 우리와의 협상 내용도 오늘 뭐 이 내용으로 뉴스들이 도배가 되고 있지만 네. 우리 그 세부 내용도 이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대통령실도 즉각적으로 연쇄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네. 그 8월 1일 원래 그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대통령 행보가 대외적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뭐 새벽에도 보고를 받고 그러네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비하인드 스토리들 전해지는 것들 보면은 일단 미국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두고 되게 강하게 요구를 했던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요거 가지고 막 협상 전략을 짜고 할 때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갈 정도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서로 좀 예민해져 있던 상황이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네. 그 우리 측 고위급 인사들 지금까지 며칠 동안 되게 여기에 매달렸잖아요. 아, 고생했죠. 며칠 전에 그 생각하면은 2+2 통상협이 갑자기 취소되고 난항을 겪고 그랬는데 이게 스코틀랜드까지 또 미국에서 스코틀랜드 네.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협상을 했고 갑작스럽게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 자택에 초청이 돼서 여기서 또 협상을 네. 하기도 했고요. 예. 미국에선 그렇게 움직이고 서울에서도 대통령실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 연이어서 소집되면서 이제 협상이 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숨가쁘게 진행된 상황이고 지금 나온 내용만 놓고 보면은 뭐 나쁘지는 않다. 최악은 피했다 이런 평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모든 말들이 조심스러운데 일단 지금 많은 매체들 그런 성향을 다 떠나서 평가 자체는 최악은 피해다라는 거고 네. 원래 상호관세 15%이 숫자는 그 전에 협상하기 전에 계속해서 좀 베스트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숫자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다 뭐 낮을 수도 사실은 어렵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본이랑 유럽연합의 반발이 클 것이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1%라도 더 높으면 타격이 커지는. 아, 그렇죠. 15랑 16도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숫자는 15였다. 이랬던 건데 네. 15% 얻어서 요거는 다행이고요. 자동차를 보면 요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아쉬운 지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자동차 관세도 많이 낮추긴 했는데 우리는 원래 FTA 적용 국가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12.5%를 주장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 관세는 좀 더 높을 수 있겠다. 이런 아쉬운 지점이 있는데 네. 다만 이게 대통령실 설명도 그렇고 이미 트럼프 2기 체제 들어서면서 FTA라는 게 거의 무용지물한 상황. 맞아요. 네. 예, 국제 무역 질서에서 상당히 모든 체계가 흔들려져 있고 네. 기존의 WTO 체제나 FTA 체제 그런 것들이 다 좀 그렇게 붕괴된 그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재편 그게 필요했죠. 음. 그리고 또 세부 내용 같은 거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너무 이제 두드러지게 공개돼서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좋을 게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도 조용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분위기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후에 이게 뒤늦게 협상에 뛰어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 되게 촉박했고 네. 그 전에 그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네. 공백 동안 예. 파면되기까지의 공백 동안에 이른 시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한 고비 넘기고 결과물을 내놨고 그러면 한미 정상회교도 본격 가동할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네. 중론이고요. 예. 다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본 게임은 한미 정상회담 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랬다가 또 뭐 길들인다고 트럼프 어떻게 뭐 회담에 대해서 어디를 말을 줄지 몰라서요. 네,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미 동맹이나 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매우 어려운 과제들이 놓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치권 반응들을 좀 살펴보면 여당인 민주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달랐다. 국민 기대 응답한 값진 성과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좀 지켜세우기도 했고요.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15% 합의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네. 라면서도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지적을 했고 우리 GDP 규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자동차 관세가 15%가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큰 틀에서 이제 합의를 한 거고 보다 구체적인 합의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이루어질 텐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언제쯤 정해질까요?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한미 외교 라인 통해서 이 좀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를 해 나갈 것 같아요. 네. 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얼른 날짜 잡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대통령 일정이 있고 하니까 외교 라인에서 이제 방식이나 날짜 이런 것들을 협의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우리가 8월 15일 또 광복절 80주년이기도 하고 국민 임명식이라든가 주요 일정도 예고돼 있고 해서 그 후에 아마 출국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런 관측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특검 수사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팀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조금 전에 이제 발부가 됐네요. 네. 그 김건희 특검팀이 원래 그저께랑 어제 다 이렇게 소환 조사 요구를 했잖아요. 예. 모두 불출석을 했고 그렇죠. 결국에 체포영장 청구했고 네. 방금 전에 발부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모두 이제 특검 수사를 뭐 일관되게 거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정작 자신의 민사 소송에는 몹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일이냐면 앞서 시민 104명이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불법 계엄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고 지난주에 이 판결이 나왔어요. 네. 법원이 이 소송 건 시민들한테 1인당 10만 원 지급해라. 윤 전 대통령이 그렇죠. 지급해라 이거였고 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했죠. 네. 더 나아가서 손해배상 강제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까지도 되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못 나오는 이유가 거동도 어렵고 앉아있기도 힘들다, 아프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명 요구나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개인 차원 소송 대응에만 골몰한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지금 굉장히 속도를 올리면서 뭐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주거지와 사무실 다시 한번 압수수색했고요. 또 오늘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소환을 했습니다. 네.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28일에 첫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이날 다 끝내지 못했던 부분 압수수색을 어제 이어서 하면서 네. 문서 자료 그리고 PC 내 디지털 파일들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4건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인데 네. 거기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공천받는 그 과정에서는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네. 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를 해서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업무방해 이렇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하나는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주 프랑스 대사로 보내자고 제안했다는 의혹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영선 전 의원 둘러싼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 오늘 명태균 씨 소환을 하는데 예. 방금 전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한테 내가 검찰들한테 황금폰을 돌려받았다 하면서 녹취 일부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도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나도 확인하고 알고 싶다. 뭐 그러면서요. 얘기를 했고 또 이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된 혐의 받고 있는 게 그 김건희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 네. 예, 네. 역시 특검에 재출석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소식은요. 그 통일교 전 본부장 윤모 씨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그 건진 법사한테 중간 다리로 부탁을 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이거 선물 좀 전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구속 후에 첫 소환 조사까지 하고 있고요. 그 또 특검팀은 그 이 윤 전 본부장하고 이렇게 통일교 이쪽에 네. 그 2023년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 지원하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한 정황도 포착을 했습니다. 네. 특검팀은 조만간 통일교 윗선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리고 순직해병 특검팀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특이 지점인 거죠. 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영부인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화폰 쓴다는 거 일단 이례적이 그런 적도 없었고 그렇죠. 바꿔 말하면 이거 국정에 개입했다는 뜻 아니겠냐 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통화 기록이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2023년 7월 31일인데 이날이 그 VIP가 경로했다는 그날이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특검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 다 넘겨받아서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 오늘 오후에 열리네요.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인데도 계엄 선포를 방조해서 국무위원들로서의 책무를 져버렸고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라는 그 일을 지시하는 오히려 계엄을 공모했다고 판단을 네. 하고 있어요. 예. 무엇보다 이제 영장 심사할 때 그 과정에서 그 특검이 주장하는 그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도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그 국무회의하고 국무위원들이 모였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그렇죠. 이때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그런 신병 처리 방침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내란 특검팀은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월 3일에 그 당시의 기억을 다 모두 보셨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등장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네. 그 당시 추경호 의원이라든가 뭐 당사로 와라 그렇죠. 뭐 해가지고 혼선을 줬다. 네. 이 부분을 특검은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안철수 의원한테도 원래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었다가 네. 안철수 의원이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 증가 추세가 조금 주춤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차량 이동이 많은 휴가철입니다. 어디로 이동하시든 교통 안전에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창녕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차로가 막히면서 1km 구간 정체입니다. 오늘도 가장 붐비는 곳은 강원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산패에서 서종 쪽이고요. 16km 구간 정체입니다. 동산 요금소에서 춘천 분기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인제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마성터널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답답합니다. 만종 분기점에서 원주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 부근에서 정체고요. 대신터널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이슈 시간입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소식은 이 비인기 종목으로 좀 주목도가 덜했던 한국 육상에서 요즘 좋은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 네. 야,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세계 종합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 코너에서 육상 소식을 맨 처음으로 전해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성인 대회라기보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긴 네, 합니다만, 네. 이 독일에서 열린 라인 루르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38초 5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쨌든 사계 종합대회 계주 종목에서 우승한 것이 당연히 이번이 좀 처음이 되겠고요. 예. 좀 아쉽게 한국 신기록 경신은 0.01초 차로 실패하긴 했지만 예. 충분히 좋은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표팀이 좀 특별한 점이 올해 5월에만 한국 신기록을 3번 갈아치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번에 한국 신기록 경신에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본인들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기회가 있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육상계에서는 다가오는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에서의 호송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400m 계주 대표팀이 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네. 그 전까지는 한국 육상에 대해서 특히 이 대학 육상 약간 네네. 쓴소리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확 달라진 건지 좀 궁금해요. 그 전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이 육상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소위 말해서 고인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국내 대회에서의 성적에만 좀 치중하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 국제 경쟁력까지 나아가기에는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국내에서만 잘하는 수준까지 딱 본인을 끌어올리려는 그 정도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내수용. 내수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국제 경쟁력까지 이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국제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우리 수준이 되느냐라는 반문에 대해서 딱히 반문을 제기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록을 세운 서민준, 남아디 조혜진, 이재성, 김정윤 이렇게 4명인데 네. 조혜진 선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혼혈 선수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순수 어떻게 대한민국 토종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한민국 육상협회가 좀 기회를 포문을 열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힌 바도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 이 계주라는 종목이 개인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육상 내에서 팀워크가 가장 네. 중요한 종목이고,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노력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좀 비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집중 육성에 들어갔던 측면이 있었고, 대표팀 선발에 있어서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2002 한일 월드컵 때부터 나왔던 경쟁에 기반한 선발 및 육성, 그리고 유망주들을 처음부터 조기 발굴해서 키워내는 것들, 그리고 팀워크, 앞서 말씀드렸던 팀워크에 대한 집중 연습. 예. 예를 들면은 뭐 배턴 터치라든가, 그리고 이 주자 교대 구간에서 언제 스타트를 할 거고 그렇죠. 몇 발짝 정도 뛰는 다음에 배턴 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것들은 집중 연습으로 또 커버가 되거든요. 네. 가깝게는 일본 육상 대표팀도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에서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온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그런 인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분석에 의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뭐 선수들이 뭐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배턴 주고받는 훈련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은데, 네. 야, 그러면 이렇게 진짜 조심스럽게 네. 올림픽 출전권 좀 기대를 해 볼까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2028년에 열릴 LA 올림픽이 되겠죠. 네. 38초 2대의 기록을 세운다면은 올림픽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예.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대표팀이 현재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38초 55니까 0.3초, 어떻게 보면 단거리 계주에서는 쉬운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해왔던 앞서 말씀드린 그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계속해서 가해진다면은 2028년이라는 기간이 3년 정도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굉장히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무궁무진한 어떤 발전 가능성에 좀 기대를 해본다면은 기대가 또 되고요. 가깝게는 이제 다가올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 게임에서 좀 더 한 번씩 그 두각을 나타내 준다면은 네. 올림픽까지도 그 페이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한국 육상에서 좀 기분 좋은 신기록이 나왔는데 네. 저희가 지난주에 좀 기대했던 신기록 네.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 선수의 이 대기록 도전은 아쉽게도 부상으로 좀 멈추게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세영 선수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안세영 선수 몸 상태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분. 예, 역시나 그 부분이 결국은 발목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중국 오픈 여자 단식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한외 선수의 경기 도중에 이 게임 6대 6으로 맞선 상태에서 연속 5실점 하면서 무릎이 좋지 않아서 결국 기권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 오른쪽 무릎이 사실 파리올림픽 때부터 계속적으로 안세영 선수의 고질병이었다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기권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네. 안세영 선수가 지난 3월에는 사실은 이제 오른쪽 무릎은 아니고 허벅지 쪽에 또 부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몸 상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예. 지난달 중순부터 이 진천 선수촌에서 합숙 훈련을 소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물론 이제 경기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인 요소겠지만 그만큼 어떤 체력적인 부담도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 어린 시선도 있고요. 뭐 기록도 기록이지만 지금 사실 안세영 선수 본인이 가장 좀 속상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부상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선수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든가 그 정도의 부상은 아니고 네. 사실은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 선수가 기권을 선언한 이유도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대회인 세계 선수권이 또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세계 선수권이 다가오는 8월 마지막 주에 열립니다. 그래서 무릎이라든가 허벅지 쪽에 대해서 완전하게 컨디션을 회복하려면은 한 달 정도는 조금 텀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또 경기를 하다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재활 치료를 위해서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기 위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슈퍼천 슬램 네. 1년에 네. 열리는 슈퍼천 대회 모두 우승하는 기록이죠. 네. 영광스러운 기록이긴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안세영 선수는 이미 4개 대회 중 3개 대회를 재패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1개 대회에서 지나치게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는 네. 또 개인적인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 선수가 0.18초 차이로 네. 아쉽게 이 4회 연속 개인 메달 획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 이제 개인전은 일단은 노메달로 좀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열렸던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선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체 16명 중에서 황선우 선수의 기록이 13위에 그치면서 8명이 진출하는 결선까지는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열렸던 400m, 200m 종목에서도 본인이 기대했던 금메달이라든가 포디움 입성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아마 100m에서는 본인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스퍼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앞선 3차례 세계 선수권에서 이 황선우 선수가 모두 시상대에 올랐었거든요. 예. 2022년에는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은메달,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열린 2023년 대회에서 동메달, 그리고 2024년 도하 세계 선수권에서는 자유형 200m 모두 자유형 200m였는데 네. 금메달을 또 따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도 과연 개인전 메달을 따낼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게 개인전에서의 메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영 대표팀에서 가장 좀 기대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개영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이 종목에서 조금 더 본인의 페이스를 100% 발휘하기 위해서 100m 종목에서는 약간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도 한국 육상 계주에서 좋은 결과가 그러니까요. 있었던 것처럼 네. 다른 선수들 이번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출전한 다른 선수들 성적은 어떤가요? 김우민 선수가 또 이 황선우 선수의 약간 아쉬움을 풀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400m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해 도하 대회에 이어서 2회 연속 입상에 또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자유형 400m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2회 연속 메달을 딴 것은 김우민 선수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계주 종목에 같이 출전할 선수가 김우민, 황선우 선수와 더불어서 이호준 그리고 김영범 선수가 있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호준 선수의 페이스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덜 올라온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준결승 자유형 200m 종목에서 준결승 진출에 좀 실패하는 기록이 나왔었거든요. 네. 본인의 페이스가 본인의 최고 기록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김영범 선수 그리고 이제 김우민, 황선우 선수까지는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호준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우리 개주 개영 800m 종목에서 메달 가능성 여부가 좀 밝혀질 것 같고 네. 여자 수영으로 넘어가 보면은 조현주 선수가 여자 자유형 200m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오. 또 준결승에 오르는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예. 최동열 선수도 평영 50m 종목에서 결선에 또 예선을 통과하면서 결선 전체 13위의 자리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아 타이거즈랑 NC 다이노스가 이 트레이드 마감 시한 앞두고 빅딜을 단행했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이 되겠는데요. 네.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외야수인 최원준, 이우성 그리고 내야수 홍종표 선수를 NC로 보내고 네. NC 다이노스에서는 투수인 김시훈, 한재승 선수 그리고 내야수인 정현창 선수를 기아 타이거즈로 보내는 트레이드를 3대3 트레이드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최원준, 이우성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트레이드 직후에 또 곧바로 선발 출전했고 어제는 또 첫 안타 적시타를 또 터뜨리면서 팀에 공헌을 하게 됐고요. 예. 김시훈 선수와 한재승 선수 역시 기아 1군 엔트리에 현재 등록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이렇게까지 그 빅딜 이 트레이드에 나선 게 아무래도 성적 때문일 텐데 네. 한때 단독 2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후반기 시작하고 엄청 흔들리는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이 중위권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요?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 시작한 이후에 NC에게 거둔 1승을 제외하고는 전패인 네. 7연패에 빠져 있는 또 예.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순위가 NC 다이노스와 공교롭게도 승률 1, 2 차이로 7위와 8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어떻게 얼핏 들어보면은 이렇게 되면 좀 가을 야구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7, 8위니까요. 네, 4위인 KT와는 2경기밖에 차이가 나잖아요. 네. 4위부터 8위까지 2경기 차이로 팽팽하게 여전히 물려있는 순위 싸움이 되는데 네. 기아 입장에서는 후반기 들어서면서 불펜, 이 중간계 투진이 평균 자책점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김시훈, 한재승 선수를 좀 보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최원준 선수, 이우성 선수 모두 외야수예요. 그래서 NC 입장에서는 기존의 외야수들도 있는데 최원준 선수를 꼭 집어서 영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특히 최원준 선수의 중견 수비에 이호준 감독이 매료돼서 사전에 우선적으로 이제 영입 제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양 팀 모두 후반기를 앞두고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한 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기아는 이를 통해서 반등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중위권 경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유럽 축구 빅클럽들이 이제 한국을 찾아서 친선전을 벌일 예정인데 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도 내일 방한 예정이죠. 네, 토트넘 구단은 이제 내일 방한을 해서 이미 토트넘은 거의 준 국민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경기도 경기지만 오픈 트레이닝도 할 예정이고 예. 한국문화 체험이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또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과의 스킨십을 또 강화할 계획이 있거든요. 네. 어제는 또 이 뉴캐슬과 팀 K리그의 경기가 있었죠. 그렇죠. 1대0으로 팀 K리그의 승리로 끝났는데 네.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지금까지 한 골밖에 나오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양 팀의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이번에 그 동아시안컵을 치르면서 약간 잔디 사정이 여자부 일부 경기가 열리면서 잔디 사정이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약간 걱정 어린 목소리도 있었고요. 예. 오늘은 또 이제 바르셀로나와 대구가 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또 이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예. 앞서 이 감독이 라민 야말의 출전 여부가 아마 이 우리나라 바르셀로나 팬들의 최대 가장 관심이죠. 큰 관심일 텐데 네. 공헌을 했습니다. 뛰긴 뛴다. 뛰긴 뛴다. 풀타임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라민 야말 선수가 무조건 경기에 뛸 것이다라고 확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믿고 경기장에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어제 경기에서 또 이제 오랜만에 박승수 선수가 뉴캐슬 소속으로 우리나라 팬들 앞에서 또 인사를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라민 야말이라든가 다른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대구 입장에서는 그 좋은 기회이면은 분명하지만 마냥 이렇게 웃을 수만 없는 상황인 게 네. 일단 K리그에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선수들에게는 경기보다는 휴식이라든가 팀 재정비가 필요할 상황일 수도 있는데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마냥 최선을 다하기에는 또 이제 본인의 생각도 좀 약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네. 어제 경기를 지휘했던 김판공 감독도 사실은 이 팀 소속팀의 울산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좀 마음은 다른
다른 곳에 가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팬들 입장에서는 해외 유명 선수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스포츠 핫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생활경제 뉴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또 라디오와 팝콘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죠. 가지가 많고 잎이 무성한 나무는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잎이 흔들려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다는 뜻인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식 없는 것이 도리어 걱정 없이 편하다는 뜻으로 무자식 상팔자라는 속담도 나오게 된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속담의 뜻과는 다르게 갈등 없이 평화롭고 조용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으로 무풍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없을무, 바람 풍자로 이루어진 말로 한자 뜻 그대로 바람이 없음 또는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무풍이란 말은 다른 곳에 재난이나 번거로움이 미치지 않는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우리 부서만 무풍의 상태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방이 빌딩으로 둘러싸인 무풍지대다. 아무런 갈등 없는 무풍지대에서 살고 싶다. 같이 무풍지대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은 22일째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밤에는 서울의 기온이 29.3도를 기록하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가 해제됐지만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33.4도, 전주 35.3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울은 35도, 춘천과 청주, 전주와 대구 36도, 태백은 33도까지 더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뒤덮고 남동풍이 불어오면서 우리나라 북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자외선도 몹시 강하니까요. 이동하실 때는 양산으로 체감온도를 낮춰주시는 게 좋겠고요. 물을 자주
자주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당분간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기존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 백악관을 찾아 정상회담을 열고 추가로 거액의 투자 소식을 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터닝 미 상무장관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미 50%의 관세 부과가 발표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이끈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 측이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우리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를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주의 외교로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일제히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관세율 수준은 적절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만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 생활 경제 뉴스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부터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면서 뭐 실제 소비에 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업종에서 특히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을까요? 네, 저 앵커님은 어떤 데 쓰셨어요, 주로? 저는 사실 아직 안 받은 소수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기한 놓치면 못 씁니다. 이게 네. 지금 봤더니 남들은 이 소비 쿠폰 실제로 어디에 쓰나 이 첫 주 분석이 나왔어요. 네. 사실 저는 한 90% 어디에 썼느냐, 먹거리, 음식점에다 썼거든요. 예. 근데 다소 의외예요.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이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주차 통계이긴 하지만 네. 동네 슈퍼마켓 찾았다, 구멍가게 찾았다라는 분이 1년 전에 비해서 5.7%가 늘어나서 네.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이건 뭐냐? 지금 뭐 슈퍼에 가면 그래도 생필품을 살 수 있는데 접근성이 높으니까 정말 이제 슬리퍼 신고 생필품 구매하러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네. 이렇다는 얘기고,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정육점이었어요. 고기. 예. 맞습니다. 고기. 이게 1인당 15만 원이지만 뭐 4인 가구 그러면 뭐 60만 원. 또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역의 어떤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네. 5만 원씩 또 추가를 주니까 해당 기간 정육점의 매출이 2.7%나 늘었습니다. 네.
3위가 보니까 과일 가게나 쌀 가게예요. 보니 남들은 소비 쿠폰을 외식보다는 생필품, 먹거리 소비에 집중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네. 이게 뭐 첫 주이긴 합니다. 아직 뭐 섣부른 판단은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역의 소매 업종주들, 식품 관련 업종들은 매출이 좀 올라가고 있구나. 어떤 내수 회복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좀 하고 있나?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뭐 오늘 내일 중에 아마 받아서 이중해서 쓰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자 그리고 정부가 이 폐업 소상공인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점포 철거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비 쿠폰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 소상공인 지원도 이제 이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사실 폐업은 하고 싶은데 폐업 비용 부담 때문에 폐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2차 추경 예산에 이제 예산을 배정해서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뭐냐? 이 조치는 사실은 그동안 폐업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점포 철거할 때 지원금을 줘왔는데 네. 기존에 40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예. 이걸 600만 원까지 오.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이제 이번 지급 대상은 7월 11일 이후, 그러니까 2차 이제 소비 쿠폰 지급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이제 적용이 되고 네. 철거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상 복구비까지 함께 이제 지원이 되는데 당초 이제 지원 대상도 3만 개 회사 정도로 지원 대상이 좀 적었다면 네. 4만 개 회사로 좀 확대가 되는데 이 관련해서 네. 이 사실 이 희망 리턴한 건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폐업을 했으면 뭐 재취업이라든가 재청업까지 하게 되는데 이걸 돕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세부 내용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파란 창에다가 네. 희망 리턴 패키지 누리집이 별도로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달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인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해 10월, 11월 계속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내렸고 올해도 2차례 내렸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5달 만에 반등한 겁니다. 예. 어떻게 기준금리 하락했으면 다 예금금리 떨어지면 주택담보대출도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이게 정상이지라고 하실 텐데 이유는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은행채 장기물입니다. 예. 2년물, 5년물이거든요. 네. 우리 보통 변동주기 고정금리가 은행채 2년물, 5년물에 이제 같이 연동되는데 네. 이 장기물이 올랐어요. 반면에 신용대출금리, 마이너스 통장대출금리에 미치는 단기물, 뭐 3개월, 6개월물은 여전히 약세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전체 가계대출금리는 소폭 떨어졌지만 유독 주택담보대출금리만 지난 6월에 0.06%포인트 올라서 거의 4%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쨌든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낮출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단기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소비 쿠폰도 풀렸고 물가 상승 우려나 국채가 더 많이 발행될 텐데 이런 우려 때문에 네. 장기 금리는 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오르고 내리고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임대 시장에서 이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지금 아마 20, 30대 중에 이제 오피스텔 거주하는 인구가 상당히 높은데요. 네.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 시장의 월세 비중이 72%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이건 뭐냐? 전세 안 살고 월세화가 굉장히 좀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6월 기준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 비중은 75%. 4명 가운데 3명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살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경기, 인천 전 지역에서 월세 계약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는 1년 전보다 8%포인트나 높아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아마 이제 아픈 기억입니다. 전세 사기. 그렇죠. 여파로 인해서 목돈 주고 이제 전세 살기엔 오피스텔 전세 살기엔 좀 불안하다. 예. 반 전세 그리고 대기진 월세화로 지금 갈아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월세 보증금은 이제 상당히 거의 뭐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오피스텔 전세값은 오히려 떨어졌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가격은 한 2.1%가 올랐는데 한 달에 월세 수도권에서 얼마 내고 있느냐? 84만 3천 원입니다. 한 달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연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 여파 그리고 이제 워낙에 신규 입주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이 시장이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저금리 기조 속에 차라리 전세 주지 말고 월세 수익 따박따박 월세 수익 이제 보자라는 이제 선호 심리가 맞물린 결과인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월세화 추세가 더 가팔라지고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너무 뭐 전세가 좋다, 월세가 좋다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건 또 위험할 텐데 임대 시장에 대한 좀 신뢰가 다시 회복이 돼야 하는 문제겠네요. 자, 최근에 이 국세청이 뭐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서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뭐 들여다본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SNS 이제 이 동영상 사이트에서 8월 1일부터 국세청이 AI 인공지능으로 개인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 그래서 세금 폭탄을 부과할 것이다. 예. 라는 악성 루머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부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세무사들까지 나서서 가족 간에 50만 원 이상 이체하면 증여세 부과된다라는 식으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세청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시스템 도입 사실도 없고 일반적인 소액 송금 거래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제 이 일반적인 이제 금융 거래를 굉장히 차단시키면서 불신시키는 이제 악성 루머거든요. 네. 근데 다만 개인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한다. 이거는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되거든요. 금융회사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액 현금 거래는 분명히 들여다보고 있는 건 맞지만 1,000만 원 이하 금액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꼭 이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하고 이게 좀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요즘 이 결혼 한번 하려면은 뭐 정말 큰 돈이 든다 이런 뉴스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결혼식 식사 비용이 1인당 5만 원을 훌쩍 넘었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면은 결혼에 필요한 총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결혼식 식대 평균 5만 8천 원 시대, 결혼 비용은 2천만 원 시대입니다. 예. 전국 결혼식 식사 비용을 따져봤더니 1인당 중간 가격이 5만 8천 원인데 근데 서울 강남은 무려 8만 3천 원이었습니다. 네. 최고치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결혼 축의금 논쟁 많잖아요. 5만 원 내고 뷔페 먹어도 되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가족 식구 다 들어간다. 아니다. 담론을박이 있지만 전체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이 2천만 원 넘어섰습니다. 이게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에 515개 결혼업체를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이 중간 가격 이제 이른바 이제 이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가 이제 평균 한 292만 원. 여기다가 결혼식 대관료, 식대, 장식비 포함하면 중간 가격은 1,560만 원. 아이고. 네. 지역별로 편차가 워낙 커서 강남의 평균 결혼 비용은 3,300만 원이 넘었고요. 경상도가 가장 낮았는데 1,153만 원. 3배 정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예. 물론 뭐 한 번 결혼, 스몰 웨딩 뭐 참 어렵구나. 내가 낸 축의금 돌려받아야 해. 평생 한 번뿐인데 이런 이제 인식 때문에 조금 좋은 장소 한 번은 좀 비용을 좀 쓰자라는 이런 이제 인식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좀 개선하는 노력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이 배달 오토바이 단속의 어떤 한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 10월부터는 오토바이 전면에도 번호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오토바이 전면에 이제 번호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되는 시범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일단 이번 시범 사업은 이제 1년 정도 진행이 되고 서울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라면 8월 1일부터 2달간 이제 워드드라이브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 이건 뭐 시범 사업의 경우에는 뭐 법규 위반 감소나 어떤 사고 예방 효과를 이제 점검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번호 체계 정비와 번호판 크기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은 내년 이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 조치는 왜 하느냐? 네. 배달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 안전 그리고 공공질서를 좀 강화하자, 그래서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하자라는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갈수록 이 저출생 고령화 여파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네요. 맞습니다. 2024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 전체 인구의 20.1%입니다. 예.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인데요. 이게 유엔이 분류하고 있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젊은 세대 부양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일단 내국인 총 인구는 이제 2024년 기준 5,180만 명으로 한 0.1%가량 지난해 늘었지만 내국인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어떻게 된 거냐? 증가했다는데 외국인이 한 뭐 10만 8천 명 들어서 총인구 감소를 상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지금 사실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 유입 이제 확대라는 이제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런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제 복지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다양한 이제 대응책이 좀 마련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생활경제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10cm의 5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 사랑은 6줄 듣고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은 6줄 1번부터 6번 모자란 손가락들이 분주할 수밖에 시작은 누구나 꽤나 아팠지만 밤새 노력해서 나 이제 단단해졌지 너를 위해 매일 밤 연습했어 세상 달콤한 노래 달콤할수록 복잡하고 손이 아파 좀 더 기다려줄래 피아노를 배웠어야 했나 이제와 후회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멋진 굳은 셋을 져보이긴 못할 테니까 마침내 너에게 밤새워 준비한 내 맘 가득 숨겨둔 이 노래를 들려줬지 예상과는 다른 지루한 표정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첫사랑 6줄 너를 위해 매일 밤 연습했어 세상 달콤한 노래 달콤할수록 복잡하고 손이 아팠지만 소용없었어 피아노를 배웠어야 했나 이제와 후회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멋진 굳은 셋을 져보이긴 못할 테니까 피아노를 배웠어야 했어 이제와 돌이킬 수도 없어 그렇지만 멋진 굳은 셋을 져보이긴 해야 하니까 사랑은 6줄 1번부터 6번
못난 내 손가락들이 슬피 움직이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날이 매우 더운 요즘 매일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식중독인데요. 아, 그렇죠. 네, 날씨가 더운 것도 식중독이 잘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요즘처럼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네. 비가 한 차례 강하게 내리고 난 다음에는 식중독의 위험이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여름 식중독은 어른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할 때도 많지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더 식중독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높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식중독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음식점과 각 가정에서는 식중독을 어떻게 예방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맘때면 찾아오는 불청객 식중독으로부터 우리 아이 건강 지키는 법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중독이라고 하면 이 세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텐데 장염하고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게 장염하고 식중독 모두 음식을 먹고 뭔가 배가 탈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매우 큰 어떻게 보면 교집합이 큰 질환입니다. 그런데 네. 식중독하고 장염은 명확한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조금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식중독은 이름 그대로 음식을 먹고 원인이 음식에 있는 생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음식에 꼭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산에다 갔는데 가끔 이제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해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 보고를 잘못 조리해서 드셔가지고 탈이 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네네네. 꼭 감염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그러면은 거의 식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네. 반면에 우리가 장염이라고 부르는 이 감염성 급성 장염의 경우에는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국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염에 걸린 사람의 어떤 분비물이나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에도 이 위장관 질환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음식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그 원인이 있는 점에서 식중독과 장염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장염이나 식중독이나 모두 병에 걸리게 되면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고 열이 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생길 경우에 탈수가 더 잘 생기고요. 또 탈수뿐만이 아니라 저혈당이나 전해질 불균형이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고 식중독의 경우에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음식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 때문에 몸의 여러 장기들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른보다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을 때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같은 음식을 이렇게 먹었는데도 뭐 어떤 사람은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괜찮고 하거든요. 이런 차이는 면역력의 차이에서 오는 걸까요? 그렇죠. 면역력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면역력뿐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인 특징들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일단 면역력은 당연히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력이 좋은 건강한 사람은 훨씬 더 이런 균의 침입, 감염이 되는 것을 잘 막아주겠죠. 그래서 반면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금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뭔가 의미가 있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게 걸릴 때 단순히 면역력이 어떻게 되느냐보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독성 물질이 얼마나 몸에 들었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또 균마다 다릅니다. 어떤 균은 적은 양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어떤 균은 좀 꽤 많이 몸에 들어와야 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양의 차이도 있는데
이런 양의 차이 때문에 아이들이 또 이제 면역력뿐만 아니라 몸이 작으니까 또 상대적으로. 감염이 잘 생기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네. 몸이 작고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아이의 경우에는 네. 어른과 똑같이 뭐 한 100개의 균이 몸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것들의 차이 때문에 꼭 어른 아이뿐만이 아니라 똑같은 성인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음식 먹고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계란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저 계란 정말 많이 먹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계란 저도 매일 아침 먹고 있어가지고 네. 네, 계란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가장 많은 원인은 바로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이 네. 살모넬라균은 여러 동물의 장에 주로 서식을 하는데요. 예. 닭과 사람이 그 숙주에 해당됩니다. 아하. 그래서 살모넬라에 감염된 닭이 낳은 달걀에는 이 균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걸 계란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균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계란을 익히지 않고 날계란으로 먹거나 아하. 반숙으로 조리하는 경우에는 균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 사람도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닭과 다르게 사람은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되면 심한 장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만진 사람의 손에도 이 균이 묻어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계란을 만지고 난 다음에 특히 뭐 계란을 좀 사와서 냉장고에 넣거나 이제 계란 껍질을 깠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손을 잘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 균이 주로 닭의 장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닭의 대변에 배설물에 살모넬라균이 많이 들어있을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닭의 배설물이 묻은 계란은 어떻게 보관하고 조리하는 것이 좋으냐? 네네. 이걸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 약간 더러운 상태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사오자마자 물로 닦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배설물이 묻은 계란은 보관할 때는 변을 닦지 않고 보관했다가 조리하기 전에 닦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계란 껍질에는 큐티클층이라고 해서 이 균이 계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층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집에 계란을 사와서 바로 물로 씻고 뭐 비누로 씻고 하다 보면 이 큐티클층이 파괴가 되면서 균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껍데기는 깨끗해졌어도 그 안에 계란 내용물이 세균에 오염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그대로 보관을 했다가 조리하기 전에 한번 닦는 것이 오히려 괜찮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뭐 감염병 예방의 기본을 얘기할 때 항상 손 씻기를 얘기하는데 사실 요리할 때는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에 손 이렇게 씻기만 하는데 이거 위험하겠죠? 위험합니다. 네. 이게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한데 제대로 손을 씻는 법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오죽하면 이게 대학병원에서도 병원 의료진에게 매년 손 씻는 법 교육하고요. 그리고 잘 씻는지 평가도 해요. 평가도 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손 씻기를 일반인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쉽게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꼭 말씀드리는 것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입니다. 아하.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실천하시는 30초. 분들, 생각보다 30초가 길어요. 꽤 길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서 이제 공중화장실에 가서 보면은 손 안 씻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많아요. 씻더라도 물로만 살짝 물만 묻히고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손 씻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요리할 때도 손을 제대로 씻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30초 손 씻기라는 게 조금 애매한 기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30초라는 시간 동안 손 씻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씻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올바른 손 씻기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 일단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누만 사용해도 대부분의 세균은 금방 사멸되기 때문에 손 씻을 때는 물로만 대충 닦는 것이 아니라 비누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거는 고체 비누뿐만이 아니라 액체 비누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30초라는 시간에 꼭 얽매이지 말고 이제 두 번째 팁이 이제 손의 모든 부분을 잘 닦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보통은 손 닦으라고 하면 이렇게 손바닥만 이렇게 문지르시거든요. 근데 이 손바닥뿐만이 아니고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 손끝, 손톱 및 손바닥에도 이 중간 부분에 온폭 들어간 부분 모두 잘 닦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공중 화장실 가면 다 이제 그려져 있어요. 한 번씩만 좀 따라해 보시면 손 훨씬 깨끗하게 닦으실 수 있으십니다. 분명히 거울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 끝만 이렇게 씻는 분들 계시거든요. 시간을 좀 들여서 손의 모든 부분을 비누로 꼭 씻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손소독제 사용은 크게
도움이 될까요? 식중독과 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닦을 때 손소독제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오염물질이 뭔가 묻어 있을 때 물로 씻어내지 않고 손소독제만 문지른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그리고 손소독제는 기본적으로 알코올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데 네. 장염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 중에는 알코올로 제거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가 아니라 물과 비누로 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뭐 이렇게 그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 손을 잘 씻는 것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이름을 재미있게 지은 캠페인이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손보구 가세. 손보구 가세.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 5가지를 앞글자만 따서 정리한 건데요. 네. 여기서 첫 번째 글자인 손이 바로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잘 닦는 것이라고 합니다. 손보구 가세. 한번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외워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손은 이제 손 씻기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는 뭔가요? 보는 식재료의 보관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특히 보관 온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 냉장 음식의 경우에는 5도씨 이하, 그리고 냉동 음식의 경우에는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보관을 잘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가끔. 네. 이럴 때 이런 경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트에 가면 어떤 식재료가 냉장으로 있는지, 실온에 보관되는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보관하시면은 대부분 괜찮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겉에 이제 라벨지에 어떻게 보관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 설명서 잘 안 읽으시지만 보관 방법도 다 써 있으니까 보고 그대로 보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식재료뿐만 아니라 이미 조리한 음식도 어떻게 보관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습도가 높고 더운 날씨에는 이미 조리된 음식이 최대한 빨리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능한 한 2시간 내에 섭취하는 게 좋겠고요. 이건 아기가 먹다가 남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중에 먹다가 중간에 놀다가 먹다가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은 이게 음식이 상하면서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먹다 남은 음식도 바로 먹을 것이 아니라면 폐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손보구 가세. 구가 구분해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뭘 구분하라는 걸까요? 네, 이 식재료를 구분해서 보관하고 조리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어떤 균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생고기나 어패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조리되어 있는 음식과는 구분해서 보관하고 조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건데요. 익히지 않은 식재료에 묻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른 식재료에 다른 음식에 옮겨가는 것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음식에 다른 데서 묻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묻어와서 오염되는 것을 교차 오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차 오염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또 있어서 이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기 쉬운 대표적인 예를 알려드리면 이게 실수의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우선 이제 요리를 하려고 채소랑 이제 뭐 고기 같은 걸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손질을 하는데 고기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먼저 칼과 도마를 이렇게 사용해서 손질을 하고 그 똑같은 칼과 도마로 이제 채소도 손질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이런 날 고기나 날 생선 이런 거에는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이 균이 이제 다른 채소나 이런 데 묻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조리기구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굽던 집게로 다른 이제 뭐 음식을 뭐 샐러드를 섞는다든지 뭐 이런 실수를 하시면 교차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조리 도구가 닿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날고기와 그 조리된 음식은 조리 도구는 완전히 다른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뭐 자취생이다 아니면은 캠핑을 갔다. 그래서 조리도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고기나 어패류 같은 건 가장 마지막에 손질하시고요. 조리도구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제로 잘 세척하시고 손도 비누로 잘 닦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설거지 줄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 안전을 위해서는 꼭 구분해서 사용하시라 말씀이고요. 손보구 가세. 가는 가열해서 먹어라 일 것 같은데 가열했다 근데 또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열도 이 음식 중심부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고기류의 경우에는 내부 온도가 75도씨 이상이 되도록, 그리고 어패류는 내부 온도가 85도씨 이상이 되는 상태에서 1분 이상 가열해서 조리해야 혹시나 모를 오염 물질의 균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위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식재료를 말씀드려보면요. 여름철에는 조개류,
그 바닷물이 오염될 수 있어서 조개류는 위험하니까 푹 익혀 드셔야 되고요. 네. 생선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하시는 게 좋고 계란 아까 말씀드렸죠. 날계란이나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푹 익혀 드시고 냉동 보관해놨던 고기도 냉동고에서 균이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가 잘 익을 때까지 푹 익혀서 조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그 햄버거병이라고 예전에 한참 냉동 패티가 덜 익혀진 것 때문에 식중독 걸려서 아이들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냉동해놓은 여러 가지 고기 요리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도 속까지 약한 불로 푹 익히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아까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더우면 식중독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물난리가 한번 나면 여러 가지 오염된 물들이 밭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쓸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작물들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고 지하수가 오염되기도 해가지고 식재료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에 오염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재료를 잘 익혀 먹는 것이 좋겠고 지하수도 요즘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번 끓였다가 식혀서 사용하시거나 식수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수를. 네. 자, 손보구갓의 마지막은 새인데 세척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뭐 야채용, 과일용 세척액 이런 것도 잘 나오던데 이거 이용하면 괜찮은 건가요? 네, 이렇게 뭐 세척액 나오는 거 잘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식재료 세척에도 주의할 점이 있고 또 식재료만 잘 세척한다고 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식재료 중에 함부로 물로 씻으면 안 되는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생닭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닭이랑 관련된 것들이 살모넬라균에 좀 감염이 있는 게 많은데 이 생닭을 싱크대에서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씻으면 이 살모넬라균이 물을 타고 사방으로 튀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주방 자체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재료를 조리할 때 교차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생닭은 절대로 물로 씻지 말고 끓는 물에 데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재료뿐 아니라 조리 도구를 잘 세척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조리기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조리기구는 잘 세척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잘 하시고 조리 끝나고 나서는 주방도 꼭 한번 전용 세제로 잘 닦거나 소독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휴가철에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계곡 놀러 가셨을 때 계곡물에 뭐 시원하게 드신다고 과일 담가놨다가 드시는 경우에 계곡물 때문에 그 안에 세균이 조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음식들 바로 드시지 말고 따로 세척을 한 번 더 하고 드시는 것이 진짜 안전하겠고요. 그리고 휴가를 가다 보면 음식 포장해서 가실 때 많죠. 그때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갈 때 대부분 따뜻한 실온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포장한 음식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이게 음식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음식이나 식재료를 포장할 때는 바로 음식을 섭취하거나 아이스박스 등에서 시원하게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하는 게 음식점을 방문할 때 주방의 위생 상태를 살펴보고 깨끗한 곳을 골라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안전한 여행을 좀 잘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무더운 여름철 조심해야 할 식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들어온 문자 살펴볼게요. 4605님, 동네 한 편의점이 생수를 야외에 쌓아두더라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울 때 괜찮을지 걱정되는데 이렇게 햇빛에 노출된 생수 마셔도 건강에 문제 없을까요? 질문을 주셨어요. 생수 자체는 일단 세균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제 포장되어 있고 밀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너무 뜨거운 온도일 때는 생수병에 변형이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하시고 변형이 있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저도 막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게 오랜 시간 뭔가 배에 실려서 이렇게 오는 동안 햇빛을 많이 받아서 변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한번 했었는데 잘 상태를 살펴보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5321님, 제가 깜빡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맛살을 냉장고에 뒀는데 저희 엄마가 그걸로 반찬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였더라고요. 이거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일단 아이가 만약에 이런 반찬을 먹고 탈이 났다라고 하면 하루 안에 증상이 나타났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괜찮았다면 아마 괜찮을 건데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유통기한이랑 소비기한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소비기한 안에 소비를 하셨다고 하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음식에 이상이 없을 수도 있고 냉장고에서 잘 보관하면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익혀줬다면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지만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일단은 더 안전하게는 식재료 소비 기한 잘 확인해서 소비 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좋겠죠.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설명서나 조리법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121님, 식중독인지 장염인지 모르겠는데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식초를 물에 타 먹으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효과 있을까요? 하셨어요. 효과는 없고 배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아이고. 설사라는 것은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특히 이런 음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내가 정말 식중독이나 장염에 걸려서 위와 장이 모두 아픈 상태다. 그러면 위가 아픈 상태라면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아플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식초를 많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산성을 많이 먹게 되면 위산과 더불어서 위염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더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배가 더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근데 뭐 물론 조금 타드시는 거는 배를 더 아프진 않게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타드시는 건 또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식초 타드시는 거는 큰 그건 없고 설사라는 것도 사실 하루에 한두 번 묽은변을 보는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루에 3번 이상 이제 묽은변을 많이 볼 경우에는 내가 무슨 병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33님, 둘째 아이가 다 같이 가족끼리 외식을 해도 둘째 아이만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번에 동남아 여행을 가는데 지사제 같은 거 챙겨가면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이게 몇 살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사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사제라는 게 설사를 멈추는 약이고 장의 운동을 조금 늦추는 약이다 보니까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어린 나이일수록 그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만약에 이게 정말 뭔가 장이 예민해서 장염에 잘 걸리는 아이다. 그러면 설사를 하는 게 우리 아이가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인 거예요. 변으로 균을 내보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사제를 함부로 먹었다가는 이제 균이 더 나가는 걸 방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이제 지사제 같은 거를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뭐 청소년이다 그러면은 지사제 같은 거 미리 챙겨가시는 것도 좋겠고, 만약에 아이가 설사를 좀 자주 한다라고 하면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하시고요. 그리고 여행 갈 때 걱정되시면 그냥 그 지사제 말고 다른 위장관 약을 미리 좀 받아가시거나 아니면 그 경구수액도 좀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쏟아지는 신작 속에서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지 고민되시나요? 영화와 OTT 명작을 소개하는 시간, 라디오와 팝콘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작품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OTT 작품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강윤성 감독이 연출한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입니다. 요즘 화제죠. 7월 16일 공개 후 디즈니 플러스 TV 쇼 부문 한국 1위로 독주 중인 작품이고요. 카지노 범죄도시를 연출한 강진성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게 또 작가가 윤태호 작가, 미생의 윤태호 작가이고 또 배우진도 뭐 류승룡, 임수정 비롯한 명품 배우들이 출연을 해서 화제를 또 모으고 있어요. 이 드라마죠. 드라마가 지난 16일 첫 3회 공개를 시작으로 23일 4회와 5회 그리고 30일 6, 7회 그리고 다음 달 6일에 8, 9회 그리고 13일에 이제 마지막 10회와 11회 순으로 이제 11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작품은 1977년 바닷속에 묻힌 보물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강윤성 감독이 메가폰 잡고
그 윤태호 작가, 미생, 내부자들 너무나 이렇게 첨예하고 날카로운 작가잖아요. 네. 이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작품에서 제일 볼만한 것들이 그 명품 배우들의 향연이에요. 그렇죠. 연기 잘하는 배우들. 네. 뭐 류승용, 양세종, 임수정, 김의성, 김성우, 이동휘, 장광, 네. 우현, 김용수 등등 진짜. 네, 실력파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개성 강한 캐릭터를 숨결 불어넣고 있는데 네. 류승용 씨가 맡은 오관석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네. 이렇게 좀 잡범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인물, 네. 굉장히 노회한 인물. 이 오관석 역을 맡아서 자신의 욕망을 집요하게 키워가는 그 인물을 연기하고 있고, 네. 그 양세종 씨가 연기한 오희동 역은 이제 조카예요. 예. 조카인데 어린 시절부터 삼촌을 따라서 이 작업들을 함께 해오다가 작업. 네. 여기에도 이제 휘말리게 되는데 뭔가 순박하면서도 거친 매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임수정 배우가 이 드라마의 홍일점인데요. 네. 자본을 능수능란하게 굴리는 양정숙이라는 캐릭터예요. 자신의 탐욕뿐만 아니라 남의 탐욕까지 조종할 줄 아는 여자 대장부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고요. 네. 이들의 시너지가 197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와 정교하게 어우러지면서 몰입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시대성과 공간을 생생하게 살려낸 미장센이 또 시청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 이름 몇면이 정말 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그런 이 개성 강한 배우들인데 홍일점인 임수정 배우도 참 관심이 가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영화들, 강윤성 감독의 영화들이 대개 남자 배우들의 향연이긴 그렇죠.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홍일점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렬한. 네.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임수정 배우가 홍일점인데 그 임수정 배우가 연기하는 양정숙이라는 인물은 이 드라마에서 진행되는 그 신안 앞바다의 그 보물선이죠. 네. 예, 오랫동안 묻혀있던 그 보물선의 도자기를 찾는 이 보물 찾기의 자금줄인 흥백산업 천 회장의 아내입니다. 아하. 어린 아내죠. 네. 정말 이제 돈 냄새를 맡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 냉혹한 인물, 그리고 자금줄을 틀어준 채 촌뜨기들 위해서 굴림합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사기꾼들이 몰려들어요. 네. 부산 출신의 사기꾼이 김교수, 김의성 씨가 연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이 보물찾기를 이제 의뢰한 송 사장 김종수 배우가 연기하고 있고 네. 여기에 송 사장이 끼워놓은 촌놈 나대식 이상진 씨가 연기하고 있죠. 예. 굉장히 유쾌한 에너지로 채워지고요. 네. 또 이제 배경이 이제 목포예요. 네네. 거기다 그 건달들과 뭐 경찰과 거기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 등장하는데 네. 그 벌구 역의 윤호 윤호 씨. 이분의 그 맛깔난 전라도 사투리가 네. 아주 재발견이에요. 허세 가득한 네. 이런 인물로서 이제 감초 역할을 톡톡하게 해내고 있고 네. 또 경찰 부패한 경찰이 있어요. 심홍기 이동희 씨가 연기를 하거든요. 정말 네. 능글능글한 역할을 연기를 굉장히 그렇죠. 잘하고요. 네. 앞서 카지노에서도 이동희 씨가 이제 주인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공권력을 앞세우면서도 그 정숙의 검은 돈을 받고 움직이는 이중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파인 쫀뜨기들은 굉장한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 중인 윤태호 작가의 파인의 조회수가 드라마 공개 전에 비해서 무려 58배나 급증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매출도 26배 증가하면서 드라마의 인기가 원작을 재조명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11회 중에 이제 딱 6, 7회 중반을 왔으니까 남은 회차도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서 몰아친다고 하던데 네, 궁금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화를 좀 살펴볼까요? 네, 여름이라 굉장히 판타지 영화 이제 대작들이 많이 개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김병호 감독의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 영화는 독자가 현실이 된 소설 속에서 활약하는 독자들의 상상을 극대화한 그렇죠. 네.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네,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이제 웹툰으로 네. 많이 봐서 익숙한데
이게 그러니까 10년 넘게 이렇게 읽어오던 소설이 어느 날 현실이 네. 된 거고, 근데 그 현실이 진짜 말 그대로 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네, 예. 우리가 뭐 헬조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굉장히 이제 그냥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인데 네, 네. 여긴 진짜 그냥 헬이 말 된 그대로. 거잖아요. 네. 이 영화는 김독자, 이 주인공 이름도 김독자잖아요. 네, 독자인데 독자. 김독자의 현실이 진짜 자신이 읽었던 웹소설에 등장하는 지옥도로 바뀌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영화는 이 10년 이상 연재된 소설이 완결된 날 소설 속 세계가 현실이 되고 유일한 독자였던 김독자가 소설 속의 주인공 유중혁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판타지 액션 영화인데 네. 이 김독자 역을 안효섭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고 네. 소설 속 주인공 유중혁 역을 이민호 씨가 연기를 잘 하고 어울려요. 있죠. 네. 이 작품의 원작은 작가 싱숑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재한 웹소설이죠. 네. 이 김독자가 이 소설 속 내용을 너무나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 상황의 난관을 헤치면서 예, 동료들과 함께 나가는 예, 그런 작품입니다. 네. 10년 동안 외우듯이 읽어왔던 이 소설의 설정 그리고 생존 방법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지하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역을 지나칠 때마다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 하지만 이 독자의 곁에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키는 동료들이 존재하죠. 네. 최수빈, 신승호, 나나 배우가 이 동료들로 등장을 하는데 예. 서로의 생존 그리고 무엇보다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이 소설의 주인공 유중혁의 생존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목숨을 거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작이 진짜 국내외로 엄청난 인기를 끌은 웹소설계 전설 같은 작품인데 네. 아니나 다를까 영화도 이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유명한 웹소설이라 웹툰으로도 제작이 됐었고 네. 드디어 이제 영화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영화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예. 지난 2월 15일에 최초로 홍보 자료가 배포가 됐는데 그날이 김독자의 생일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이트 있는 홍보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제 화제를 불러 일으켰는데 사실은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 다 그렇지만 이 원작을 훼손하는 문제. 그렇죠. 네. 근데 똑같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팬들 사이에서 그런 많은 설왕설래가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 작품의 운명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네. 보면 인기를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요즘에 웹소설이나 웹툰이 많이 그렇지만 현실의 메타포가 많이 등장해요. 진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그래서 이 영화도 판타지 영화인데도 헬조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헬조선이 그냥 헬이 됐고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코인뿐이다. 코인이라는 것도 게임 속 코인도 있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도 현실의 있고 코인.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과 연결고리를 공고히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극명한 현실의 메타포는 주인공의 처지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에서 독자는 정말 약자거든요. 예. 어린 시절에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였고 현재도 정말 그 미생인 거죠. 간신히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네. 그런데 현실에서 그가 강자가 될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설 속 세계에서는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코인도 많이 갖고 있고 네. 네. 또 운명을 꿰뚫는 선지자가 되고 그렇죠. 이런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이 이 영화의 강점이 아닐까? 네,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독자의 현실이 소설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이 관객들의 이 그렇죠. 현실도 영화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고요. 다음 살펴볼 영화는 필감성 감독의 좀비딸인데 사실 네. 좀비라고 하면 무슨 재난 재앙 그렇죠. 영화 아포칼립스 장르에 주로 등장하는 건데 가족 코미디가 결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개봉해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오프닝 관객수를 동원했다고 해요. 43만 명을 동원을 했다고 그래요?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아포칼립스 장르 좀비 영화 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 부산행이잖아요. 아, 그렇죠. 부산행은 액션 영화에 약간 가족애가 좀 결합된 그런 작품이었는데 네. 이 영화 좀비 딸은 여기에 코미디가 붙어 있고 네. 사실 코미디의 지분이 좀 크고 감동이 있고 네. 가족의 드라마에 감동이 있는 작품인데 주인공은 정환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중학생 딸하고 같이 사는데 정말 딸바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좀비 바이러스가 동네를 덮치면서 네. 이제 정환과 그의 딸 수아가 이제 피난을 가요. 할머니가 있는 은봉리라는 시골로 피난을 하러 가는데 그 과정에서 수아가 좀비에 물리면서 아하. 좀비가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정환의 직업이 맹수 사육사예요. 아, 그래서 마침. 네. 딸이 거의 맹수처럼 변한 이 딸을 그렇죠. 정말 사랑으로 훈육하고 사육하는 아하하하. 네 그런 것들에서 코미디가 유발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막 딸을 그렇다고 동물 대하듯이 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딸이니까 애틋한 그런 것들 교차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네. 할머니 역을 이정은 씨가 연기하고 있는데 예. 이게 아주 할머니 역할을 너무나 재밌게 하고 그 손녀가 좀비가 아니라 그냥 말 안 듣는 손녀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효자손으로 막 때리고 네, 훈육하고. 네, 좀비가 움찔하고 막 이런 네, 재미가 네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명의 조합 네, 그리고 이 설정 그리고 조정석 배우 하면 또 이런 코미디에는 거의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혹 이렇게 한국 영화 중에 가족 코미디 영화가 대박을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처럼 좀 극장 상황 좋지 않을 때 이런 장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영화와 OTT를 소개하는 라디오 팝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세 단장 하면서 오늘이 우리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아쉽지만 그동안 영화와 OTT 이야기 정말 재밌게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데이브레이크의 팝콘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팝콘이 춤춘다